안녕하십니까. 태백산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달 15번째 이야기 정의와 공동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0년 9월 12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F 케네디가 정치에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했다. 종교 문제는 선거운동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 케네디는 가톨릭 신자였고 그때까지 가톨릭 신자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어떤 일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편견을 품었고 다른 일은 케네디가 공직에 오르면 바티칸에 신세를 지거나 공적인 정책에 가톨릭 교리를 반영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케네디는 이런 우려를 잠재기 위해 자신의 종교가 공직 수행에 어떤 역할을 할지 개신교 목사들 앞에서 분명히 밝혔다. 그의 답은 한마디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종교 신념은 사적인 문제이며 공적인 책임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으리라는 대답이다. 케네디가 말했다. 대통령이 되어도 종교적 견해는 사적인 문제로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어 산하 제한, 이혼, 검열, 도박 등 어떤 문제가 닥쳐도 외부의 종교적 압력이나 지시에 구애받지 않고 제 양심에 비추어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케네디는 양심이 종교적 신념에 착오되지는 않을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익에 관한 자신의 믿음이 종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 종교를 외부의 압력 그리고 지시와 연관시켰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그 믿음이 무엇이든 간에 강요하지 않겠다고 개신교 목사들에게 그리고 미국 대중에게 확신시키려 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연설로 인정받았고 케네디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선 운동을 기록한 유명한 작가인 시어도 화이트는 그 연설을 민주사회에서 현대 가톨릭의 개인적 교리를 규정한 연설로 칭송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06년 6월 28일 곧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버락 오바마는 정치에서 종교의 역할에 관해 무척 다른 연설을 했다. 그는 우선 2년 전 상원의원에 출마를 할 때 자신이 종교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상기시켰다. 다소 엄격한 신앙인이자 보수주의자였던 상대 후보는 동성애 권리와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오바마를 비난하면서 오바마는 선량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저는 그 논쟁에서 요즘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들처럼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다원화한 사회에 살고 있고 내 종교적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나는 일리노이 상원의원에 출마하는 것이지 일리노이 성직자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여유있게 승리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의 반응이 적절치 않았고 나만의 가치와 나만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모사하면서 종교가 정치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진보주의자들이 정치에서 종교적 담론의 영역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종교의 낌새만 보여도 불편해하는데 그 때문에 어떤 문제를 도덕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자유자들이 종교가 빠진 정치 담론에 제시한다면 수많은 미국인이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정의를 이해할 때 사용하는 심상과 용어들을 포기하는 꼴이다. 종교는 화려한 반향을 일으키는 정치 수사에 동원되는 수단만은 아니었다. 어떤 사회 문제는 도덕적으로 변형해야 해결이 가능했다. 오바마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다 보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에서 가치와 문화의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고 했다. 빈곤과 인종차별,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실업자 같은 문제를 다루려면 가슴에서 머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따라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은 정치와 법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비종교인은
종교인에게 공개 광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종교를 문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면 잘못입니다. 프레더릭 더글라스, 에이브럼 링컨, 윌리엄 제닝스 플라이언, 도로시 데이, 마틴 루서 킹 등 미국 역사상 위대한 개혁가 다수는 신앙의 자극 받았을 뿐 아니라 종교적 언어를 수시로 이용해가며 명분을 옹호했습니다. 따라서 공공정책을 토론할 때 개인의 도덕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법은 모름지기 도덕을 체계화한 것이며 그 도덕의 상당 부분은 유교 그리스도교 전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이 존 F 케네디와 버락 오바마의 비슷한 점을 이야기한다. 둘 다 젊고 연설을 잘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정치인으로서 두 사람의 당선은 미국의 지도력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갔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둘 다 미국인을 결집해 시민이 참여하는 새 시대를 열고자 했다. 그러나 정치에서 종교의 역할에 관해서는 양극단의 견해를 보였다.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종교를 공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것으로 보는 존 F 케네디의 견해는 가톨릭에 반대하는 세력을 누그러뜨릴 필요성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1960년에서 1970년대 꽃피운 공공철학을 반영한다. 정부는 도덕적, 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 무엇이 좋은 삶인지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양대 정당도 중립에 끌렸지만 그 방식은 달랐다.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경제정책에서, 민주당은 사회 분야에서 중립을 끌어들였다. 공화당은 자유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면서 개인은 직접 경제적 선택을 하고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적인 목적을 내세워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납세자의 돈을 쓴다면 모두가 공유하지는 않는 국가가 승인하는 공동선을 강요하는 꼴이다. 따라서 정부 지출보다는 세금 감면이 더 바람직하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내 돈을 어디에 쓸지를 개인의 결정에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양한 목적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 분야에서는 이들 역시 중립이라는 말을 끌어들였다. 정부는 성적인 문제나 출산 결정에서 도덕을 입법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럴 경우 사람들에게 특정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낙태나 동성애처럼 도덕적 논란을 일으킬 문제를 제한하기보다는 중립을 지켜 개인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1971년) 존 롤슨은 정의론에서 케네디의 연설이 암시한 중립에 관한 자유주의적 사고를 철학적으로 옹호했다. 1980년대에는 자유주의적 중립을 비판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이 롤스 이론의 핵심인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라는 견해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동체와 연대를 강조할 뿐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도덕과 종교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롤슨은 1993년에 정치적 자유주의를 출간해 자신의 이론을 일부 수정했다. 개인적 삶에서 사람들은 멀리하지 않을, 아니 멀리할 수 없으며 멀리해서도 안 된다고 믿는 애정, 헌신, 충직을 간직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그도 인정했다. 사람들은 특정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또는 특정한 지속적 애착이나 충직과 결발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여기기도 한다. 전체의 일부로서 도덕적으로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를 어느 정도 인정한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충직과 애착은 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와 권리를 토론할 때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제쳐두고 인간을 특정한 충직, 애착, 좋은 삶에 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지 않는 정치적 존재로 보는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왜?
우리는 정의와 권리에 관한 공개 담론에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배제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시민의 정체성을 보다 더 넓게 폭넓게 인정하는 도덕적 존재의 정체성에서 분리해야 하는가? 놀스는 그 이유가 현대 사회에 널리 퍼진 좁은 삶에 관한 합리적 다원주의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현대 민주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 종교적 물음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성적 사고력이 뛰어난 양심적인 사람이 자유로운 토론 뒤에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이 주장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중립을 옹호하는 이유는 도덕적 종교적 이견에 직면했을 때 관용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어떤 도덕적 판단이 옳은가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롤스는 말한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서로 다른 도덕적 종교적 교리 사이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교리들이 이견을 보이는 도덕적 주제는 다루지 않는다. 시민의 정체성을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서 분리하라는 요구는 정의와 권리를 놓고 공개 담론을 할 때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선에 관한 특정 견해를 지지하지 말아야 하며 시민은 정의와 권리를 토론할 때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신념을 드러낼 경우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우세해질 경우 이들은 다른 시민에게 특정한 도덕적 종교적 교리에 기초한 법을 효과적으로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적 주장이 도덕이나 종교적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적 이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롤스는 참신한 시험을 제안한다. 우리가 공적 이성을 따르려는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질문해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주장이 대법원이 내놓은 견해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겠는가? 롤스의 설명대로 이 방법은 우리 논리가 자유주의에 입각한 공적 이성이 요구하는 중립성을 따르는지 알아보는 확실한 방법이다. 판사는 당연히 자기만의 도덕에 의존해서도 일반적 도덕의 이상이나 미덕에 호소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의 신경을 끊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이나 타인의 종교적, 철학적 견해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 시민으로서 공개 토론에 참여할 때도 이런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 대법원 판사처럼 우리도 도덕적, 종교적 신념은 제쳐두고 모든 시민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만 내세워야 한다. 케네디가 주장하고 오바마가 거부한 자유중립적 중립이 바로 이것이다. 민주당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를 거치는 동안 중립이라는 이상을 향해 이동했고 정치 담론에서 도덕적 종교적 논의를 상당 부분 걷어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예외가 몇 가지 있었다. 마틴 루서 킹은 도덕적 종교적 논리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리라는 명분을 발전시켰다.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은 도덕적 종교적 담론으로 활기를 얻었다. 그리고 1968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로버트 F. 케네디는 온 국민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이상과 시민의 이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중립과 선택이란 말을 끌어안으면서 도덕적 종교적 담론은 새롭게 떠오르는 그리스도교 우파에게 넘겨주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화당에서 그리스도교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리 볼엘이 이끄는 단체인 도덕적 다수와 팻 노버트슨이 이끄는 기독교 연합은 발가벗은 공개 광장에 옷을 입히고 미국인의 삶에서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용인된다고 판단되는 것들과 전쟁을 벌이려 했다. 이들은 교내 기도와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전시에 찬성하고 성인 오락물, 낙태, 동성애를 법적으로 규제하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정책에 반대했는데 이때 사례별로 도덕적 판단을 반박하기보다는 정치에 도덕적, 종교적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반론을 폈다. 이런 식의 주장은
그리스도교 보수주의자들을 이롭게 하면서 자유주의 평판을 끌어내렸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자유주의자들은 다소 방어적으로 자신들도 가치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가치는 대개 관용, 공정성, 자유로운 선택의 가치였다.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존 케리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가치라는 말을 무려 32번이나 사용해가며 반향을 일으키려고 어적하게 시도했다. 그러나 이 가치는 자유주의적 중립성 그리고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의 제약과 관련된 가치였다. 그것은 이 땅에 널리 퍼진 도덕적 정신적 갈망과 관련되지 않을 뿐더러 더 큰 의미의 공적 삶에 대한 갈망에 답하지도 않았다. 다른 민주당원들과 달리 버락 오바마는 이 갈망을 이해하고 거기에 정치적 목소리를 부여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정치는 이 시대의 자유주의자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의 달변의 핵심은 단순히 뛰어난 언어 구사력에 있지 않았다. 그가 구사하는 정치 언어에는 자유주의적 중립을 뛰어넘는 도덕적, 영적 차원이 존재했다. 날마다 미국인 수천 명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차를 몰고 출근하고 서둘러 업무회의에 들어가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다이어트를 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 뭔가 빠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 재산, 휴식, 바쁜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적의식이 서사적 궤적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고 싶다면 다시 말해 우리 희망과 가치를 그들의 희망과 가치와 관련지어 소통하고자 한다면 진보주의자인 우리들은 종교적 담론이라는 영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더 큰 아량을 베풀고 신앙 진화적인 공적 이성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오바마의 주장은 건전한 정치적 직관을 드러낸다. 그것은 훌륭한 정치 철학이기도 하다.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의를 좋은 삶에 대한 논의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이유로 잘못이다.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럴 수도 있다 해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 익히 들어온 두 가지 정치 문제를 생각해보자. 문제의 근본인 도덕. 낙태와 도덕적, 종교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낙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 문제다. 어떤 사람은 무관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도덕적, 신학적 논쟁에서 법은 어느 정도 편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달 중인 태아의 도덕적 지위는 워낙 날카롭게 대립하는 도덕적, 종교적 문제이니 정부는 중립을 지키고 여성 스스로 낙태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자는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귀에 익은 자유주의자들의 목소리다. 이들은 낙태의 문제를 도덕적, 종교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중립과 선택의 자유를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문제가 있다. 만약 발달 중인 태아가 사실상 아이와 마찬가지라면 낙태는 영아 살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 아이를 죽이든 말든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다. 이처럼 낙태 논란에서 선택의 자유를 지지하는 입장은 따지고 보면 도덕적, 신학적 문제에 중립적이지 않아서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태아의 도덕적 지혜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암묵적으로 단정하는 셈이다. 그 가르침을 인정한다고 해서 낙태 금지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중립성과 선택의 자유만으로는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임신을 끝낼지를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발달 중인 태아도 인간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잘못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법은 도덕적, 종교적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금지하자는 주장보다 더 중립적이랄 수도 없다. 둘 다 근본적인 도덕적, 종교적 논란에 대해 몇 가지 답을 전제로 한다. 줄기세포 연구 논란도 마찬가지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학적 전망이야 어떻든 간에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는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 다수는 인간은 잉태된 순간부터 생명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에 초기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가 사실상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라고 본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연구로 당뇨병, 파킨슨병, 척수 손상 등을 치료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의학적 혜택을 거론한다. 그러면서 과학은 종교적, 이념적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신념으로 과학을 반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견해를 법에 반영할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전망이 밝은 연구를 법으로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태 논쟁처럼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문제도 어느 순간부터 인가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초기 배아가 사실상 인간과 마찬가지라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일리가 있다. 아무리 의학적 전망이 밝아도 인간의 사지를 절단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니까. 생명을 구하는 연구를 한다고 해서 5살짜리 아이에게서 장기를 떼어내는 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도덕적, 종교적 논란에서 중립적이지 않다. 이 주장은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서 파괴되는 착상전 배아는 아직 인간이 아니라는 답을 전제로 한다. 낙태와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서 근본적인 도덕적, 종교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중립은 불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가 아닌가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도덕적, 정치적 논란은 흔치 않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중립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은 특별한 경우라면 인간의 정의를 내려야 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도덕적, 종교적으로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동성혼. 그러나 이 역시 옳지 않다. 동성혼 논란을 생각해보자. 국가는 결혼의 목적과 동성애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도덕적, 종교적 논란은 개입하지 않고 동성혼을 인정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서 사적 판단을 배제한 자유로운 선택을 근거로 동성혼을 지지한다. 즉, 개인적으로 게이나 레즈비언 관계에 찬성하는 듯 반대하든 사람들은 저마다 결혼 상대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이성에게만 결혼을 허용하고 동성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게이와 레즈비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법에서의 평등을 부정하는 꼴이다. 이 주장이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면 결혼의 목적과 결혼이 추구하는 선에 관한 논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 판단을 배제한 채 동성혼에 찬성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결혼의 텔로스, 즉 목적이나 요지를 규정하는 특정한 견해에 좌우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사회 조직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은 그 조직이 어떤 미덕의 영광과 보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동성애 논쟁은 근본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의 결합이 국가가 승인한 결혼에 따르는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다. 그렇다면 그 바탕이 되는 도덕적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국가가 결혼에 관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은 2가지가 아니라 3가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의 혼인만 인정하는 전통적인 정책을 채택하든가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듯 동성혼을 남녀 간 혼인과 똑같이 인정하든가
어떤 혼인도 인정하지 않은 채 그 일을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돌리든가. 세 가지 정책을 요약하면 이렇다. 1. 남자와 여자의 혼인만 인정한다. 2. 동성혼과 이성혼을 인정한다. 3. 어떤 종류의 혼인도 인정하지 않고 그 일을 사적인 영역으로 돌린다. 국가는 혼인법 외에도 시민결합법이나 가정동반자법을 만들어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법체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 상속권, 병원 방문 권리, 양육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미국의 많은 주가 게이와 레즈비언을 상대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 2003년에는 미국의 주 가운데 매사추세츠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초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2008년에는 캘리포니아 대법원 역시 동성혼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몇 달 뒤 유권자들이 투표로 이 결정을 뒤집었다. 2009년에는 버먼트주 최초로 법원 판결 없이 순수한 법률 제정만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정책 3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순전히 가설이다. 아직까지 혼인을 인정하는 정부의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주는 한 곳도 없다. 하지만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정책이다. 이를 계기로 동성혼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대로 들여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3은 혼인 논란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의 이상적 해결책이다. 혼인을 아예 폐지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로서의 혼인을 폐지하는 정책이다. 혼인제 폐지라고 하면 가장 적절할지 모르겠다. 국교제 폐지가 독립된 교회는 인정하되 국가가 공식 인정하는 교회를 없애는 제도이듯 혼인제 폐지는 국가가 공식 인정하는 혼인을 없애는 제도다. 칼럼니스트 마이클 킨슬리는 이 정책이 결혼을 둘러싼 대책 없는 논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동성혼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성간 혼인만 인정하는 행위는 일종의 차별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한다면 단순히 동성애를 눈감아 주는 수준을 넘어 그것을 공식 인정하고 정부 승인 도장을 찍어주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킨슬리는 정부가 승인한 제도로서의 혼인을 폐지하고 혼인을 민영화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결혼하도록 내버려 두고 국가가 그것을 승인하거나 간섭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지금처럼 교회나 다른 종교 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리도록 허용하자. 원하면 백화점이나 카지노도 좋다. 두 사람이 선택한 방식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원하는 때 자신들을 부부로 여기게 하자. 그렇다. 세 사람이 또한 자기 혼자서 결혼하겠다면은 그리고 누군가 결혼식을 진행하고 그들을 부부로 선언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자. 결혼이 전적으로 사적인 일이라면은 동성혼을 둘러싼 온갖 논쟁은 무의미해진다. 동성혼은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겠지만은 그 점은 이성혼도 마찬가지다. 킨슬리의 생각이다. 그는 가정 동반자법을 만들면 동거하면서 아이를 키울 때 발생하는 재정, 보험, 부양, 유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면서 국가가 승인한 혼인, 동성혼, 이성혼 등 사실상 모든 혼인을 시민결합으로 대체하고자 제안한다. 자유주의적 중립의 입장에서 보면 킨슬리의 제안은 두 가지 기본 제안보다 분명한 이점이 있다. 판사나 시민의 결혼의 목적과 동성애의 도덕성에 관한 도덕적 종교적 논란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국가가 더 이상 가족을 상대로 이혼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시민은 결혼의 텔러스에 대해 게이와 레즈비언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동성혼 논쟁에서 반대편에 선 사람들 중에는 혼인제 폐지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비교적 소수다. 하지만 그 제안은 기존 논쟁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동성혼 찬성자와 반대자들이 결혼의 목적과 결혼을 규정하는 선을 놓고 근본적인 도덕적, 종교적 논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두 가지 기본 제안은 모두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의 범위 안에서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물론 동성혼은 죄를 승인하고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욕되게 한다 하면 동성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도덕적, 종교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동성혼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중립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결혼의 도덕적 의미의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 한다. 사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동성혼을 지지하려는 시도는 주로 비차별과 선택의 자유에 의존한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매사추세츠 대법원에서 벌어진 굿니지 대 공중보건부 동성혼 재판에서 마가렛 마셜 대법원 원장이 판결문에 쓴 사려깊고 의미심장한 견해부터 살펴보자. 마셜은 이 주제가 불러일으키는 도덕적, 종교적 논란을 인정한다는 말로 시작해서 법원은 이 논란에서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많은 사람이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동성 간의 행위는 부도덕하다는 뿌리 깊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신념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동성끼리도 혼인할 권리가 있으며 동성애자도 이성애자 이웃과 다르지 않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강한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신념을 갖고 있다. 그 어느 관점도 우리 앞에 놓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우리의 의무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정의하는 것이지 우리만의 도덕률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마샬은 동성애에 관한 도덕적, 종교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으리라는 듯 법원에 제기된 도덕적 문제를 자유주의적 용어로, 즉 자율과 선택의 자유로 모사한다. 마샬은 결혼에서 동성애자를 제외한다면 법 앞에서 개인의 자율과 평등을 존중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국가가 개인에게서 독점적 약속을 주고받을 상대를 선택할 자유를 빼앗을 수 있다면 혼인을 할지 누구와 할지를 선택할 자유는 공화할 것이다. 문제는 해당 선택의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개인의 권리, 곧 선택한 상대와 혼인할 원고의 권리라고 마샬은 주장한다. 그러나 자율과 선택의 자유는 동성혼 권리를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정부가 자발적이고 친밀한 모두 관계의 도덕적 가치의 진정 중립을 지킨다면 국가는 혼인을 두 사람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 서로 합의한 일부 다처 또는 일처 다부 관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실 국가가 정말로 중립을 지키고 개인의 선택은 무엇이든 존중하고자 한다면 마이클 킨슬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어떤 결혼이든 그것을 승인하는 일에서 손을 떼어야 마땅하다. 동성혼 논쟁의 진짜 쟁점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 결합이 공동체에게서 영광과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가, 즉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의 목적을 이행하는가 하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식으로 말하자면 공직과 영광의 공정한 분배가 쟁점이다. 그것은 사회적 승인의 문제다. 매사추세츠 법원은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다부 또는 다처 혼인의 길을 터놓을 의도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정한 부부 관계를 사회적으로 승인하게 마련이라는 생각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혼인이나 혼인제를 폐지하라는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마샬 대법원 원장은 혼인을 우리 공동체가 큰 포상을 내리고 매우 소중히 여기는 제도 중 하나로 칭송한다. 국가가 승인하는 혼인을 없앤다면 우리 사회를 조직하는 중대한 원칙을 해체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마샬은 국가가 승인하는 혼인을 폐지하기보다는 전통적 혼인을 동성 배우자를 포함하는 혼인으로 확대하고자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중립의 테두리 밖으로 나와 동성결합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고 결혼의 목적에 관해 고심한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마샬이 보기에 혼인은 합의한 성인 두 사람의 사적인 약속이라기보다 공적인 인정과 승인이다. 실제로 세속 혼인에는 3자가 개입된다. 배우자가 되려는 두 사람과 그것을 승인하는 국가다. 이 같은 특성에서 혼인의 영광스러운 면이 나타난다. 세속 혼인은 상대를 향한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인 동시에 상호관계, 동료관계, 친밀함, 충실, 가족이라는 이상에 대한 대단히 공적인 축하다. 어떤 미덕이 있어 결혼이 영광스러운 제도일까? 이 물음은 곧 사회제도로서 결혼의 목적, 텔로스를 묻는 것이다. 동성혼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이 결혼의 1차 목적은 출산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동성 부부는 출산을 할 수 없으므로 결혼할 권리가 없다. 말하자면 관련된 미덕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식의 목동론적 사고가 동성혼 반대의 핵심이며 마살은 이 점을 직접 거론한다. 결혼의 목적에 중립을 지키는 척하지 않고 목적론적 사고와 대립되는 해석을 내놓는다. 결혼의 본질은 출산이 아니라 이성이든 동성이든 두 사람 사이의 독점적인 사랑의 약속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결혼의 목적과 본질을 두고 이렇게 생각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결혼처럼 도덕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회 제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합리적인 주장을 펼 수 있을까? 행여 한쪽은 출산을, 한쪽은 사랑의 약속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며 서로 충돌해 양쪽 다 질일 멸렬하는 것은 아닐까? 마샬의 견해는 이런 주장이 어떻게 진척될 수 있는가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이다. 마샬은 우선 출산이 결혼의 1차 목적이라는 주장부터 반박한다. 현재 국가가 권장하는 혼인은 출산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혼인 승인을 신청하는 이성애자에게 성관계로 아이를 가질 능력이나 의향을 묻지 않는다. 출산 능력은 혼인의 조건도 이혼의 조건도 이혼의 근거도 아니다. 혼인에 한 번도 합방하지 않았거나 합방할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계속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임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혼인할 수 있다. 혼인한 부부 다수가 어쩌면 거의 모두가 의학의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함께 아이를 갖지만은 세속 혼인의 필수 조건은 혼인한 부부 사이 독점적이고 영원한 약속이지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마샬의 결론이다. 마샬 주장 일부는 결혼의 목적 또는 본질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다. 출산을 한 결혼의 독점적이고 영원한 약속으로서의 결혼이라는 엇갈린 해석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두 가지 설명 중에 어느 쪽이 전반적으로 기존 혼인법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쪽이 해석이 영광스러운 미덕을 칭송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무엇을 결혼의 목적으로 생각하는가는 결혼이 칭송하고 지지해야 하는 자질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달렸다. 그러다 보면 근본적인 도덕적 종교적 논쟁을 피할 수 없다. 게이와 레즈비언 관계의 도덕적 지위는 무엇인가? 마샬은 이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혼인을 이성애에게 한정한다면 동성애는 이성애에 비해 선성적으로 불안정하고 열등한 관계이며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유해한 고정관념을 공식 승인해주는 꼴이다. 따라서 동성혼에 찬성하는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비차별과 선택의 자유에 의존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누가 결혼할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려면 결혼의 목적과 결혼이 칭송하는 미덕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면 도덕적 논란이 있는 영역에 도달하는데 이때 좋은 삶을 두고 대립하는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정의와 좋은 삶.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데 세 가지 방식을 탐색했다. 어떤 이는 정의란 공의와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자유지상주의의 견해, 원천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안적 선택일 수도 있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견해.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쯤에서 독자들도 눈치챘겠지만 나는 세 번째 방식을 좋아한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다.
공리주의적 이해 방식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는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는 점이고, 둘째는 인간의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해결하면서 그것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유 이론은 권리를 진지하게 다루고 정의는 단순한 계산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 사이에서도 어떤 권리가 공리주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시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근본 권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존중받을 권리를 가려내기 전에 사람들의 기호를 있는 대로 인정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취향과 욕구에 의문을 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적 가치, 우리 삶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특성과 질은 하나같이 정의의 영역을 벗어난다. 이 부분이 내게는 오류로 보인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좋은 삶의 의미와 함께 고민하고 을에 생기기 마련인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꾸어야 한다. 하나의 원칙이나 절차가 있어서 그에 따라 소득, 권력, 기회를 정당하게 분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원칙을 찾을 수만 있다면 좋은 삶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생기게 마련인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논란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끼어든다. 구제금융이나 상위 군인 훈장, 대리 출신이나 동성원,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나 군복무 최고 경영자의 임금이나 골프 카트 이용권을 두고 어떤 논란을 벌이든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관한 대립하는 여러 개념과 밀접히 연관된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동선의 정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좋은 삶을 다같이 고민하자고 하자. 그러면 어떤 정치 담론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지를 묻는 문제가 남는다. 나는 이 문제에 확실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할 수는 있다. 첫째는 관찰이다. 오늘날의 정치적 주장은 대개 행복과 자유, 즉 경제성장과 권리 존중이 중심이 된다. 정치에는 미덕이라고 하면은 보수적 종교인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미덕과 공동선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그것만이 아니다. 문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정치를 구상하고 더불어 그런 문제를 성이나 낙태만이 아니라 경제와 시민의 관심사라는 폭넓은 영역으로 끌어내는 정치를 구상하는 일이다. 내가 본 사람들 중에 이 방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1968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였다. 그에게 정의는 단순히 국민 총생산의 규모와 분배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더 높은 도덕적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 케네디는 1968년 3월 18일 캔자스 대학 연설에서 베트남 전쟁, 미국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폭동, 인종 불평등, 미시시피와 애팔레치아에서 목격한 심각한 빈곤을 이야기했다. 그는 명백히 정의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언급한 뒤에 미국이 그릇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질적 빈곤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더 어려운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만족의 결핍에 맞서는 일입니다. 외국인들은 단순한 물질 축적에 탐닉해 있었다. 우리 국민 총생산은 한 해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기오염, 담배 광고, 시체가 질비한 고속도로를 치우는 구급차도 포함됩니다. 우리 문을 잠그는 특수자물쇠, 그리고 그것을 부수는 사람들을 가둘 교도소도 포함됩니다. 미국 담나무 숲이 파괴되고 무섭게 뻗은 울창한 자연의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이판
핵탄도 포함되고 핵탄두와 도시 폭동 제압용 무장 경찰 차량도 포함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민 총생사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총생산에는 우리 시의 아름다움, 결혼의 장점, 공개 토론에 나타나는 지성, 공무원의 청렴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해악이나 용기도, 우리 지혜나 배움도, 국가에 대한 우리 헌신이나 열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왜 자랑스러운가를 제외하고 미국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케네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시대에 나타난 자기 만족과 물질적 집착을 향한 도덕적 비난이 빈곤, 베트남 전쟁, 인종차별의 부당함에 대한 그의 견해와는 별개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케네디는 그것들이 서로 연관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부당함을 바로 잡으려면 주변에서 발견되는 삶에 안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심판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가에 대한 미국인의 자부심을 일깨우며 공동체의 의식을 호소했다. 케네디는 그 뒤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암살되었다. 살아있었다면 그가 암시한 도덕적 색채를 띤 정치가 결실을 거두었을까 그저 추측이나 해볼 따름이다. 40년이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 운동 중에 버락 오바마 역시 더 원대한 목적을 추구하는 공적인 삶에 목마른 미국인의 갈증을 이용해 도덕적, 영적 갈망이 담긴 정치를 역설했다. 금융위기와 심각한 경기 침체에 맞서야 하는 지금 도덕과 시민의식을 강조한 대선 공약을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로 실현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렇다면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상되는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자. 첫째, 시민의식 희생 봉사. 정의로운 사회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면 사회는 시민들의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공적인 삶에서 시민이 드러내는 자세와 기질인 마음의 습관에 무관심할 수 없다. 사회는 좋은 삶에 관한 지극히 사적인 견해를 배격하고 시민의 미덕을 키울 길을 찾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공립학교가 시민교육을 담당했다. 어떤 세대에서는 군대에서도 그 일에 동참했다. 이때의 교육이란 시민의 미덕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실용적인 교육, 그리고 경제적, 종교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들이 같은 사회제도 안에서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민 교육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공립학교가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리고 미국 사회의 극소수만이 군 복무를 담당한다면 미국처럼 거대하고 다양한 민주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에 필요한 연대와 상호 책임 의식을 키울 수 어떻게 있을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최근 우리 정치 담론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8년 대선 운동을 하던 버락 오바마는 2001년에 일어난 9.11 사태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애국심과 자부심 그리고 조국에 봉사하려는 마음을 일깨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외국인들에게서 공동의 희생 정신을 일깨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우리는 공복무에 소집되지 않고 쇼핑하도록 권유받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전시에 공동의 책임의식을 요구하지 않고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오바마는 국가적 봉사를 장려하면서 대학생이 사회 봉사활동 100시간을 하면 수업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선 기간에 전국을 돌며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당신에게 투자한다고 했다. 이 제안은 가장 인기가 많은 공약이었고 오바마는 2009년 4월 미국 봉사단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기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국가적 봉사를 강조하는 오바마의 목소리가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국가적 봉사를 의무화하자는 더욱 과감한 제안은 정치권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 시장의 도덕적 한계.
우리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성향 하나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향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국가가 병력이나 재수 신문을 민간 도급 업체나 별도 인력을 고용해 맡길 때, 부모가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임신과 출산을 의뢰할 때, 콩팥을 공개시장에서 사고 팔 때 어떤 도덕적 문제들이 생기는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런 예는 많다. 학업 성취도가 부진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표준화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상금으로 보상해야 하는가?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올라갔다면 교사가 보너스를 받아야 하는가?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재소자 수용을 맡겨야 하는가? 미국은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 시민권을 10만 달러에 파는 방법으로 외국인 이민 정책을 단순화해야 하는가? 이는 공리와 합의만을 묻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새 시민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해받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시장은 생산활동을 조직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그러나 사회 제도를 지배하는 규범을 시장이 고쳐 쓰기를 원치 않는다면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공론에 붙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미국 내 빈부격차는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1930년대 이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불평등은 정치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다. 2008년 대선 운동 때 소득세율을 199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지극히 소박한 제안을 내놓은 버락 오바마는 과당 상대 후보에게서 불을 퍼뜨리려는 사회주의자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오늘날의 정치가 불평등에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 철학자들도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치 철학 논쟁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공리나 합의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성향이 있고, 그런 탓에 정치 청문회를 열고도 남을 도덕과 시민성 회복의 핵심인 불평등에 반대하는 주장을 강화하고 만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일부 철학자들은 공리라는 이름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부자에게 100달러를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부자의 행복은 아주 조금 줄지만은 가난한 자의 행복은 훨씬 더 커진다고. 존 롤스도 재분배를 옹호하지만은 그 근거는 가언합의다. 원천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가언적 사회 계약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라도 재분배 원칙에 동의하리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인의 삶에서 불평등 심화를 걱정하는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빈부 격차가 지나치면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은 점점 더 괴리된다. 풍족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또는 부유한 교외 지역의 공립학교에 보내고 그 결과 도심 공립학교에는 대안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만 남는다. 학교뿐 아니라 다른 공공제도나 시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사설 헬스클럽이 시에서 운영하는 천년 체력 단련장과 수영장을 대체한다. 상류 지역에서는 경찰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설 경비업체와 계약한다. 자동차도 한 집에 두세 대가 되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부유층이 공공장소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그것들은 달리 대신할 수단이 없는 서민들만의 몫이 되어버린다. 이때 두 가지 악영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재정 문제고 또 하나는 시민의식 문제다. 우선 공공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납세를 거리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에 학교, 공원, 운동장, 시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 한때 사람들이 모이고 시민의 미덕을 가르치는 비공식 학교 구실을 했던 공공시설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공적 영역이 비어버리면 민주 시민의식이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는다. 시장에 매료된 보수주의자들과 재분배에 주목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손실을 간과한다. 공적 영역이 잠시되는 것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재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민간시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이용할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다. 앞선 세대는 연방정부의 고속도로 정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그 덕에 미국인들은 전에 없던 개인적 기동성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가용 도시 팽창, 환경 문제, 공동체를 좀먹는 생활 방식에 의존하게 되었다. 우리 세대도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아이를 보내고 싶어지는 공립학교, 상류층 통근자를 끌어들일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보건소, 운동장, 공원, 체력단련장, 도서관, 박물관처럼 사람들을 닫힌 공동체에서 끌어내 민주 시민이 공유하는 장소로 모이게 하는 시설 등이 그것이다. 불평등이 시민에게 미치는 결과와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슷한 소득 재분배로는 불가능한 바람직한 정책을 찾아내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분배 정의와 공동선의 연관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네 번째, 도덕에 기초한 정치. 좋은 삶에 관한 문제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시민의 삶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흔히 정치와 법은 도덕적, 종교적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압과 배타성을 우려한다. 일리 있는 우려다. 다문화 사회의 시민들은 도덕과 종교의 이견을 보인다. 앞에서 주장했듯이 정부가 이러한 이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익숙한 정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개입해야 한다. 최근 10에서 20년간 우리는 시민이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적어도 정치적 목적에서는 그 신념을 모른 척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공적 삶에서 그것을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런 식의 회피에서 나온 존중은 가짜이기 십상이다. 그런 태도는 도덕적 이견을 회피하기 한다기보다는 억누르는 쪽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반발이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공개 담론을 줄이고 이 뉴스에서 저 뉴스로 숨어 다니며 추문이나 자극적인 기사 또는 시답지 않은 소식에 매달린다. 도덕적 이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상호 존중의 토대를 약화시키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동료 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에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어려운 도덕 질문을 공개적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어느 상황에서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거나 심지어 타인의 도덕적, 종교적 견해를 평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도덕적, 종교적 교리를 더 많이 알수록 그것이 더 싫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해보기 전까지는 어찌 될 수 알 수 없는 일이다.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